각설탕 하나의 무게가 에베레스트 산과 맞먹는 별이 있습니다. 그 표면에서 1m 높이에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땅에 닿기 전에 빛의 절반 속도까지 가속됩니다. 지구의 1000억 배에 달하는 중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다면 그 금은 바로 이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년 전 두 개의 죽은 별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어 충돌한 그 찰나에 탄생한 겁니다. 블랙홀이 되기 직전 소멸의 경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천체가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무게, 속도, 그리고 여러분의 금반지까지 이어지는 이 존재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은 두 힘의 균형 위에서 존재합니다. 중력은 끊임없이 안으로 별을 쥐어짜려 하고 핵융합이 만들어내는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면서 별은 수백만 년을 버텨냅니다. 우리 태양 같은 중간 크기의 별은 이 과정을 끝까지 밟지 못합니다. 헬륨 단계에서 멈추고 껍질을 벗어 행성상 성운을 만들며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백색 외성도 매우 밀도가 높지만 중성자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라면 중성자별은 도시 하나 크기이고 밀도는 1억 배 더 높습니다.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려면 태양의 10배에서 25배 사이 질량의 별이어야 합니다. 더 무거우면 중성자별조차 건너뛰고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딱 그 범위 밖의 질량을 가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극적으로 짧아집니다. 탄소가 네온으로 변하는데 수백 년, 네온이 산소로 바뀌는데 수년, 산소가 규소로 바뀌는데 수개월, 그리고 규소가 철로 바뀌는 데는 단 며칠이 걸립니다. 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핵융합의 마지막 산물은 철입니다. 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연소로에서 꺼지지 않는 재와 같아서 철이 핵을 채우는 순간 핵융합이 멈추고 균형이 깨지고 중력만 남습니다. 빛의 속도의 25%로 바깥층이 핵을 향해 쏟아지고 그 충격이 반발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초신성이라 불리는 이 폭발은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납니다. 우주 어딘가에서는 10초마다 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54년 중국 천문학자들은 낮에도 보이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고 기록했는데 그 별은 거의 한 달간 대낮에도 관측됐고 밤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개성운이 있고 그 중심에는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수백만 년을 버텨온 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그 찰나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 앞으로 100억 년 동안 내보낼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이 에너지 대부분은 중성미자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별을 그대로 통과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폭발이 끝나고 남은 핵에서는 붕괴 압력이 너무 강해 양성자와 전자가 뭉쳐 중성자가 되고 원자핵들이 서로 들러붙습니다. 지구 크기의 쇳덩어리가 도시 하나 크기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압축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전체 면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압축입니다. 중성자별의 무게는 지구의 100만 배에 달하지만 지름은 25km에 불과합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스푼의 무게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의 절반이고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표면에 생기려 해도 중력이 너무 강해 1mm도 솟아오르지 못합니다. 중성자별 표면은 섭씨 100만 도에 달합니다. 태양 표면이 약 6000도라는 걸 감안하면 170배 가까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표면 온도조차 사실은 중성자별의 외부 이야기일 뿐입니다. 표면 중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만약 어떤 물체를 중성자별 표면에서 1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지면에 닿기 전에 빛의 속도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합니다. 중성자별의 중력은 빛조차 휘어버립니다. 중성자별 뒤쪽 표면에서 나온 빛도 중력에 의해 꺾여 우리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중성자별을 정면에서 바라봐도 뒷면의 일부가 보입니다. 마치 궁을 돌아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으로 중성자별 관측에서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중성자별이 이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력이 더 압축하려 해도 양자역학의 베타 원리가 막아섭니다. 어떤 두 중성자도 완전히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이 법칙이 무한 압축을 막는 자연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중성자 축퇴압이 없다면 중성자별은 그냥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층마다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물질이 나타납니다. 표면 바로 아래 두께 10cm짜리 대기의 밀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고 그 아래 지각에는 초신성 잔해철이 결정 격자를 이루며 깊어질수록 양성자들이 중성자로 바뀌어 사라집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중성자들이 점성이 완전히 사라진 초유동체 상태가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0도 근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억 도의 고온에서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성자별이 갑자기 자전 속도가 빨라지는 글리치 현상이 관측됐는데 내부 초유동체가 지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생긴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대한 압력에 눌려 기묘한 형태를 이룹니다. 처음엔 뇨키처럼 둥글게 뭉쳐 있다가 깊어질수록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라자냐처럼 납작해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을 핵파스타라고 부르는데 두께는 100m에 불과하지만 강철보다 100억 배 강합니다. 핵파스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층이 중성자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별 표면에서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보다 수십억 배 강한 지진이 중성자별 표면을 흔들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수십만 년 동안 내보내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핵파스타 아래 중성자별의 핵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주류 가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해되어 쿼크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쿼크 수프 상태라는 것이었는데 2019년 이 그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이서라는 X선 망원경이 J20740 플러스 6620이라는 중성자별을 관측했을 때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2배가 넘어 지금까지 발견된 중성자별 중 가장 무거운 축에 들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별이 더 작아져야 하는데 J20740은 질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다른 중성자별과 크기가 같았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장착된 X선 망원경입니다. 세탁기 크기의 이 장비는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X선을 정밀하게 분석해 중성자별의 반지름을 측정합니다. 2023년에 열 차폐막이 손상돼 관측이 어려워졌다가 2025년 1월 우주 유영을 통해 수리됐습니다.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물리학의 핵심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발견은 핵 안에 쿼크 수프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입자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이거나 별이 우주를 이동하며 흡수한 암흑 물질이 핵에 쌓여 별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또 다른 발견이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우주과학연구소 연구팀이 비슷한 나이의 다른 중성자별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차가운 중성자별 3개를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 하나로 기존에 제한된 상태 방정식의 75%가 즉시 제거됐고 양자 중력 이론 중 일부도 함께 폐기됐습니다. 중성자별이 식는 속도 자체가 내부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중성자별은 직접 열을 우주로 방출하거나 중성미자를 내보내며 식는데 이 속도가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식은 중성자별 3개는 기존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아직 모르는 냉각 메커니즘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핵의 한가운데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쪼개져 쿼크가 자유롭게 떠다니는 쿼크 수프일 수도 있고 기묘한 종류의 쿼크로 가득 찬 쿼크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이라면 중성자별이라는 이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중성자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원래 별의 자기장이 좁은 공간으로 압축되면서 자기장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일반적인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냉장고 자석의 1000억 배이고 막 탄생한 직후에는 지구 자기장의 1000조 배에 이르는 마그네타 상태가 됩니다. 마그네타가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4년 12월 지구에서 5만 광년 떨어진 마그네타가 폭발하며 감마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0.2초 동안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이 25만 년 동안 내보내는 에너지와 맞먹었습니다. 지구 대기가 이 에너지를 막아줬지만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 표면이 그대로 타버렸을 겁니다. 2004년 마그네타 폭발은 5만 광년 밖에서 일어났음에도 지구 전리층에 영향을 줬습니다. 만약 1000광년 거리였다면 지구 대기가 날아갔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은하에서 알려진 마그네타는 수십 개에 불과하고 가까운 곳에는 없습니다. 중성자별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의 자전 속도는 어떨까요? 원래 별은 비교적 천천히 자전하지만 붕괴하면서 질량이 좁은 공간으로 모이면 회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모으면 빠르게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초신성 폭발 직후 태어난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으며 점점 느려집니다. 수억 년이 지나면 자전이 너무 느려져 더 이상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못하는 죽은 펄서가 됩니다. 중성자별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 강한 자기장이 극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그 신호가 일정 주기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깜박이는 이 천체를 펄서라고 부릅니다. 개성운의 중심 펄서는 초당 30번 회전합니다. 가장 빠른 펄서는 초당 716번 회전하는데 이는 구상성단에 있는 경우이고 우리 은하 원반 안에서는 이 별 자체가 초당 707번으로 가장 빠릅니다. 우리 은하에서만 약 2000개의 펄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펄서의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일부 펄서는 원자 시계보다 더 정밀한 시간을 새깁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 처음 펄서 신호를 발견했을 때 신호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잠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신호의 주인공은 죽은 별이었지만 그 정밀함은 지금도 경이롭습니다. 대부분의 중성자별은 혼자가 아닙니다.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또 다른 중성자별이거나 백색 외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쌍성계에서 두 별은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면 궤도가 점점 좁아지고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 뒤에는 두 별이 서로를 향해 나선을 그리며 다가갑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력파의 패턴을 분석하면 두 별의 질량과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성자별 내부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향해 수백만 년을 달려오다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2017년 8월 17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성자별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와 빛이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천문대가 동시에 방향을 틀었고 충돌 2초 뒤 같은 방향에서 강력한 감마선 폭발이 확인됐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우주적 사건에 이토록 집중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두 별이 합쳐지는 그 마지막 순간 시공간 자체가 출렁였습니다. 라이고라는 중력파 관측소는 4km짜리 레이저 터널로 이 출렁임을 감지했는데 그 변화의 크기는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측정 도구 중 가장 민감한 장비가 4억 2천만 광년 밖에서 벌어진 두 별의 죽음을 포착한 겁니다. 이 충돌은 킬로노바라 불리는 폭발을 일으키며 엄청난 양의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뿌렸습니다. 금, 백금, 우라늄은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충돌의 순간 중성자가 압도적으로 넘쳐나는 그 찰나에만 만들어집니다. GW170817 단 하나의 충돌에서 지구 질량의 100배에 달하는 금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가락에 낀 금반지, 목에 건 금목걸이가 있다면 그건 수십억 년 전 두 개의 중성자별이 죽어가며 서로에게 달려든 그 순간의 잔해입니다. 두 죽은 별의
마지막 포옹이 그 금을 만들었습니다. GW170817 관측에서 스펙트럼 분석으로 충돌 현장에서 스트론튬을 비롯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직접 확인됐습니다. 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눈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금이 태어나는 장면을 인류가 목격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의 총량은 약 19만 7,576톤으로 추정됩니다. 그 모든 금이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두 중성자별이 충돌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올림픽 수영장 3개 반을 가득 채울 분량의 금 전부가 죽은 별 2개의 마지막 순간에서 왔습니다. 충돌 이후 합쳐진 두 중성자별의 질량은 태양의 2.8배에 달했고, 이는 중성자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중성자 축태압도 그 어떤 힘도 더 이상 중력을 막지 못합니다. 금을 뿌려놓고 별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것이 두 중성자별의 마지막입니다. 황금을 남기고 사라진 두 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성자별 중 가장 무거운 것은 PSR J20952-0607로 태양 질량의 2.35배에 달합니다. 이는 제한된 한계를 넘어서는 수치인데,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면 한계가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별의 존재는 여전히 정확한 한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그 직전에 쿼크별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이 쿼크 물질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같은 상태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만약 이 이상한 물질 덩어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구에 충돌한다면 지구 전체가 순식간에 기묘한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론 단계이고 실제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은 물질의 궁극적인 한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 하나 크기에 태양 질량이 들어차 있고 그 안에서 물리학의 모든 한계가 동시에 시험받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인류는 우주의 망원경을 띄우고 수십억 달러짜리 중력파 관측소를 지었고 우주 유영을 감행하며 장비를 고쳤습니다. 앞으로의 관측이 더 중요합니다. 차세대 중력파 관측소들이 건설 중이고 더 민감한 X선 망원경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망원경이라 불리는 유럽의 차세대 중력파 관측소는 현재보다 100배 더 민감합니다. 이 관측소가 완성되면 중성자별 충돌을 훨씬 자주, 훨씬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상태 방정식의 범위가 급격히 좁혀질 것이고 중성자별 핵 안에 무엇이 있는지 훨씬 분명해질 겁니다. 중성자별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극단적인 물체여서가 아닙니다. 중성자별 내부를 이해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찾아내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 두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데, 문제는 이 두 기둥이 근본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작은 규모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중력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렸거나 둘 다 더 깊은 이론의 근사치일 뿐인데, 그 답을 찾을 가장 좋은 실험실이 바로 중성자별 안쪽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성자별은 그 두 이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중력이 극도로 강하면서 동시에 양자역학적 효과가 별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실험 무대가 중성자별입니다. 2024년 발견된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중성자별 3개는 기존 냉각 이론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물질 상태의 증거인지, 아직 모르는 냉각 채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인지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중성자별은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2017년 GW170817 관측 이후 천문학자들은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습니다. 이 방식은 중성자별 내부 상태를 추론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성자별 충돌이 관측될수록 우리가 이 수수께끼에 다가가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소들 중 상당수는
수십억 년 전 초신성 폭발과 중성자별 충돌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피 속에 흐르는 철은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것이고, 어딘가에 있는 금붙이는 두 중성자별이 마지막으로 충돌하며 만든 겁니다. 중성자별은 죽어서도 끝이 아닙니다. 충돌하며 금을 뿌리고 폭발하며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흩뿌리며 그 원자들이 흩어져 성운이 되고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됩니다. 한 별의 죽음이 다음 세대 우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먼 과거 초신성 폭발이 뿌린 원자들은 성운이 되고, 성운은 중력에 뭉쳐 새 별과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속 철은 초신성에서 왔고, 반지의 금은 중성자별 충돌에서 왔습니다. 130억 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 원자들이 모이고 뭉쳐 지금의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밟고 서 있는 땅, 그 모든 것이 한때 별의 일부였습니다.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원소마다 어느 별에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고, 금은 반드시 중성자별 충돌에서 왔다는 것이 이제 관측으로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